가만히 두세요. 어머님이 자꾸 더러운 거 만지시고 애 만지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너희들 내가 아무리 애를 봐주기로 약속했다지만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 이번에는 저도 몰랐어요. 알았든 몰랐든 이 집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내 책임이고 내 잘못이냐? 그런 게 아니고요. 됐다. 나는 더 이상 여기 못 있겠구나. 아버님, 뭔가 오해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시끄럽다. 더 이상 긴 말 필요 없다. 아버지, 갑자기 그러시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이야기는 올해로 만 65세가 된 박미경 씨가 겪은 일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박 씨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결혼을 하였지만 자식 없이 저 둘만 살 것이라고 하여 존중해 주기로 하였지요. 그래서 박 씨 부부는 작은 아들인 재성 씨의 결혼 소식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작은 아들 재성 씨는 너무 이르지도 늦지도 않은 시기에 결혼할 아가씨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혹시 너희도 너희 형 부부처럼 애 생각 없니? 아니요. 저희는 둘 정도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정말 다행이다. 니들도 둘이 산다고 할까봐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박 씨의 말을 들은 아들 부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내심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며 언제나 손주가 생길까 기대를 하기도 하였지요. 하지만 아이가 쉽게 들어서지 않는 건 계획한 시기가 있는 건지 작은 아들 내외 역시도 쉽게 손주 소식을 전해주지는 않았습니다. 박 씨는 남편 강성호 씨와 둘이 있을 때만 이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나누었습니다. 애를 둘은 가지고 싶다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소식이 없을까요? 애들이 썩 늦은 나이도 아니고 걱정할 거 없어. 때 되면 다 생기겠지. 혹시나 애 들어서지 않아 고민인 거면 걱정이네요. 그런 거면 더 스트레스 안 주는 게 좋다더구만. 내 친구 딸도 보니까 병원 다닌다고 하더라고. 그래요? 요즘 애들은 많이들 그런다고 하던데. 이런 얘기를 소곤소곤 나누다가도 아들 내외 앞에 가면 한 번도 손주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본 적이 없었던 박 씨 부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작은 아들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애 가지면 맞벌이는 못하겠지? 형은 고민 없어서 좋겠다. 애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고민인 거지. 시터 부르면 비용도 만만치 않다 그러던데. 왜? 엄마가 좀 도와주랴? 정말요? 그래 주시면 저희도 맘 편하게 가지죠. 그래.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어디 맡길 수 있을 때까지는 도움 줄 수 있지. 박 씨는 제 형과 고민을 나누는 작은 아들 재성 씨에게 은근히 도움을 주겠다 일러주었습니다. 작은 아들 역시 박 씨의 이런 제안이 반가웠는지 거절하지 않고 한 번에 수락을 하였죠. 정말 이게 도움이 된 것인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아들 내외로부터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곧 할머니, 할아버지 되시겠어요? 뭐? 너네 아기 가졌니? 네, 초기라서 최대한 안정 취하고 있어요. 아이고 고생했다. 세아가. 축하한다. 우리가 얼마든지 도와주마. 박 씨의 가족들에게는 이만큼 경사스러운 소식이 없었습니다. 친구들 역시 하나 둘 손주를 보는 재미로 살아가고 있었을 무렵 박 씨 역시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될 기회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첫째 아들 부부처럼 요즘은 둘만 잘 사는 부부도 많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가족이 탄생한다는 것은 박 씨 부부에게 엄청난 기쁨 중 하나였습니다. 며느리는 초기에는 유산 위험이 높아 병원에 입원을 하기도 했지만 무사히 아이를 낳아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며느리와 아기의 건강이 가장 걱정되었는데 두 사람 모두 아무런 문제는 없었죠. 박 씨 부부는 병실까지 찾아가 며느리를 축하해주며 봉투를 건넸습니다. 요즘 병원에는 꽃도 잘 안 사온다더라. 그래도 맨손으로 오지는 않았어. 아무래도 돈이 최고지. 와, 어머님, 아버님, 뭘 이렇게 많이 넣으셨어요. 아가, 재성이 보기 전에 얼른 넣어라. 너 출산하느라 고생했다고 주는 거다. 감사해요. 알뜰하게 잘 쓸게요. 박 씨 부부는 며느리를 배려하여 병실에 오래 머무르지도 않았습니다. 병실에 와 있었던 사돈과 잠시 인사를 나누고 며느리에게 출산 축하금을 쥐어준 뒤 빠르게 병원을 벗어났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데리고 산후조리원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와 정부 지원금을 받아 전문 산후도우미의 도움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나고 나면 박 씨가 본격적으로 손자를 돌봐줄 차례였죠. 나 내일부터 가면 되는 거냐? 네, 내일부터는 이모님이 못 나오시거든요. 그래,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오늘 미리 해놓고 내일 가지고 가게. 그냥 반찬 몇 가지만 사다 주시면 돼요. 부탁드릴게요. 먹을 게 마땅치가 않아서. 알겠다. 너 좋아하는 거 몇 가지 해가마. 며느리는 집에서 먹을 반찬 몇 가지를 사다 달라고 하였지만 박 씨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몸조리에 집중해야 할 산모가 잘 먹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조금 수고스럽기는 하였지만 반찬을 직접 만들어 싸기 시작했지요. 평소 며느리가 좋아했던 것들을 생각해가며 열심히 반찬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당신 나 없는 동안 이걸로 점심 챙겨 먹어요. 내일부터 간댔나? 나도 같이 가는 게 낫지 않아? 당신까지 있으면 새아기가 어디 마음 놓고 쉴 수나 있겠어요. 왜 못 쉬어? 우리는 손주 봐주러 가는 건데. 아유, 그래도 그게 아니에요. 가면 밥도 해주고 집안일도 좀 거들어줘야지. 그러니 잠자코 있어요. 당신 혼자 하기에는 힘에 부칠 텐데 정말 괜찮겠어? 정 그러면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던지. 버스 타고 가려면 또 고생이니까. 그 정도는 어렵지 않지. 남편 강 씨는 아내를 매일 아들 내외의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박 씨 역시 손주를 봐주고 집안일까지 대신해 주느라 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남편 강 씨가 이동을 도와주니 그리 피곤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들 내외는 처음으로 낳은 아기를 잘 볼 줄 몰라 전적으로 박 씨에게 기대려 하였습니다. 엄마가 가니까 제가 밤에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원래 다 그렇지. 그래도 100일 지나면 괜찮아지기 시작하니 좀 참아봐라. 평일이라도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면 안 돼요? 밤에 좀 봐주시면 저 덜 피곤할 것 같은데. 허이고, 그럼 너네 아빠 난리가 날 거다. 대신 주말에는 안 오셔도 돼요. 평일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박 씨는 아들 재성 씨의 말을 그냥 흘려들을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며칠 사이 아들의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와 교대로 일어나서 아이를 보고 출근까지 하려니 몸이 2개라도 모자란 지경이었습니다. 여보, 재성이가 평일만 자기네 집에서 지내면 안 되겠냐 하네요. 잠을 못 자서 그런가 얼굴이 반쪽이 돼서 안쓰럽습디다. 안 그래도 요즘 당신 없어서 적적해 죽겠는데. 아예 가서 지낸다고? 잠자리도 많이 불편할 텐데. 죽긴 뭘 죽어요. 평일만 지내고 주말에는 안 와도 된다 합디다. 거참 밤에도 못 자면 당신은 어떻게 해? 일어나면 지들이 본다는 거죠. 그동안 나는 좀 자고 저녁에 일어나고. 힘들어서 몸이 못 버틸 텐데. 정 안 되겠으면 그런 건 알아서 거절을 해. 박 씨는 솔직한 말로 걱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박 씨 역시 젊은 나이가 아니었고 저녁이 조금 지나면 눈이 무거워지는데 밤새 손주를 봐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몸조리가 덜 끝난 며느리, 아침마다 출근을 해야 하는 아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거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애들도 많이 힘들어하는데 도와주기로 했으니 약속은 지켜야죠. 일단은 알겠어. 대신 당신 몸 상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그만둬. 당신이 어쩐 일로 나를 이렇게 걱정해 줍니까? 감동이네. 다 늙어서 이제야 좀 당신이랑 둘이 놀아보려 했더니. 딱 1년이고 그 후에는 어린이집 맡길 수 있다고 하니 좀 참아봅시다. 박 씨는 남편 강 씨의 동의를 얻고 아들 재성 씨에게 평일 동안 머무르며 손주를 봐주겠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와, 살았다. 진짜 고마워요. 딱 1년이야. 집 근처에 맡길 수 있는 데가 돌 지나야 해서 그래요. 그때는 더 안 잡을게요. 일단 알겠다. 내일 내 짐 들고 너희 아빠도 잠시 들릴 거야. 알겠어요. 방 하나 빈 거 있으니까 앞으로 거기서 지내세요. 박 씨는 뛸 듯이 기뻐하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처음 해보는 육아의 아들과 며느리 2사람 모두 어지간히 지쳤는지 박 씨가 와서 지낸다는 것만 하더라도 크게 위안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박 씨 역시 자식을 다 키워놓았지만 아직까지 쓸모있는 부모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아빠, 오셨어요? 새아기는 아직 자고 있냐? 네. 어제 밤새 저 사람이 도윤이 다 돌보느라 제대로 못 잤거든요. 그래, 괜히 깨우지 마라. 더 자게 내버려둬. 아이고, 우리 손주. 아침부터 깨 있었구나. 박 씨 부부는 혹여나 며느리가 깨기라도 할까봐 목소리를 낮추어 손주를 불렀습니다. 그 사이에 아들은 박 씨의 짐을 들고 텅 빈 방 안으로 옮겨다 두었죠. 그런 재성 씨를 따라온 남편 강 씨는 방을 둘러보고는
무언가 마뜩짠다는 듯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암만 그래도 내 엄마 허리도 안 좋은데 침대는 하나 놔야 하는 거 아니냐? 엄마가 바닥에서 자도 된다고 그러셔서. 말이야, 그렇지. 그래도 꼬박 1년 동안은 애 봐야 하는데 매트리스라도 하나 놔라. 바로 주문해 놓을게요. 아까워서 안 사드린 건 아니었어요. 나 없을수록 네가 엄마도 잘 챙겨야 하는 거야. 너희들 좀 더 편하라고 봐주는 거잖냐? 정신없겠지만 내 엄마도 이제 젊지 않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서운하지 않으시게 잘 챙길게요. 그래, 너 출근할 거면 같이 나가자. 내가 태워다 주마. 당신 왜 벌써 가요? 재성이 출근한다 그러니까 태워다 주고 나도 집에 가야지. 도윤이 더 보고 가는 거 아니고요? 내가 있어야 짐밖에 더 되나? 새해기 깨기 전에 갈 테니 연락하세. 그래요. 조심해서 들어가고 집 가서 냉장고에 넣어놓은 반찬으로 식사해요. 내 알아서 하네. 남편 강 씨는 무심한 듯이 말을 하면서도 아내 박 씨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여주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 재성 씨는 그저 박 씨가 온 것이 다행이고 오늘은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지 않아도 되어서 좋다는 생각을 할 뿐이었습니다. 박 씨는 아들 내외의 집에서 머무르게 된 첫 주 동안 밤새 우는 손주를 어르고 달랬습니다. 아직은 위가 작아 많이 먹지 못하는 손주에게 한두 시간 간격으로 분유를 먹이면서 점점 피로에 찌들어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젖병을 소독하고 말리고 손주를 다시 재우는 과정까지 오랜만에 해본 육아가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있었습니다. 멍하니 소파에 앉아 빽빽 울어대는 손주의 등을 토닥여주고 있을 때 안방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이 익숙해지니 실루엣이 보였는데 박 씨의 아들 재성 씨였죠. 재성 씨는 뭔가 잔뜩 짜증이 난다는 듯이 눈을 비비면서 박 씨가 앉아있는 소파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방에 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럼 애는 어쩌냐? 안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달래고 밥도 먹여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방에서 해주세요. 저 도저히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알겠다. 다시 들어가서 자. 피곤할 텐데. 박 씨는 손주 등을 토닥이며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아직 부모가 덜 됐구먼. 혹시나 아들이 들을까봐 박 씨는 속으로만 조용히 투덜거렸습니다. 밤중에 잠을 못 자 힘든 것은 박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아이를 봐주고 있는 것인데도 자신에게 짜증을 내는 아들 태도가 못마땅했죠. 그러나 예쁜 손주를 낳아준 것만 해도 고마움이 커서 박 씨는 겉으로 이런 감정을 티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얼른 이 시간이 지나서 아들 내외도 자신도 편하게 지낼 날이 오기만을 바랐습니다. 이미 두 아들을 혼자서 키운 경험이 있었던 박 씨였지만 오랜만에 하는 육아는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들과 며느리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하여 참았을 뿐이었죠. 박 씨가 밤새 손주를 보고 단잠에 빠져 있을 무렵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피곤했던 박 씨는 그 기척을 알아차리고도 쉽게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 민정 씨가 가까이로 다가와서 박 씨를 조심스럽게 깨웠습니다. 어머님, 이거 쉰 거예요? 냉장고에 그대로 들어있어서요. 냄새 맡아보면 알지. 왜? 쉰 것 같으냐? 네, 완전히 쉬어서 못 먹을 것 같은데요. 그럼 밖에 내놔라. 내 일어나서 정리해주마. 알겠어요. 이런 거 어머님이 미리 보고 정리 좀 해주세요. 며느리는 제 할 말만 남기고 박 씨의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박 씨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으며 올라오는 짜증을 꾹꾹 삼켰습니다. 이런 일로 잘 자고 있었던 자신을 깨운 것도 성질이 났지만 그 후에 이어지는 말 때문에 완전히 기분이 상해버렸습니다. 엄연히 말하면 이곳은 아들과 며느리의 집이지 자신이 사는 집도 아니었습니다. 손주를 돌봐주러 왔건만 살림살이 하나하나까지 관리를 해주어야 하고 검사를 받는 것만 같아서 영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어느새 일어날 시간이 되어서 제대로 눈도 붙이지 못한 채로 이불을 정리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도윤이 제가 볼 테니 빨래 좀 부탁드릴게요. 빨래야 할 게 뭐가 있니? 그냥 넣고 돌리면 되는 걸. 아니요, 저희 거는 세탁기에 돌리시고요. 도윤이 건 따로 모아서 다 손빨래 해주셔야 해요. 뭐? 애기 전용 세제로 세탁기에 돌리면 되지 무슨 손빨래를 하냐? 저희가 쓰던 세제가 안에 그대로 남아있어서요. 손빨래 해주셔야 해요. 짜증이 섞인 단호한 며느리의 말에 박 씨는 어쩔 수 없이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한 무더기로 쌓여 있는 손주의 담요나 손수건, 옷들이 바구니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박 씨는 바닥에 쭈그려 앉아 땀까지 뻘뻘 흘려가면서 손빨래를 시작했습니다. 손주를 봐주러 온 것이지 이런 일까지 대신해 주어야 한다니 생각하지는 못했던 박 씨는 약간의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도 좋지 않은 편인데 1시간가량을 쭈그려 앉아 손빨래를 하는 건 고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게다가 며느리는 박 씨가 열심히 빨래를 하고 있는 틈 사이에 욕실에 들어와 빨랫감을 더 넣어두고 홀연히 사라지기도 하였습니다. 애 한번 봐준다고 했다가 이게 웬 고생인지. 박 씨는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손빨래를 마친 후 가지런히 널어두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아들이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손목이 아프다고 보호대를 하고 있는 며느리에게 밥을 차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저녁 당번 역시 박 씨가 되어버렸습니다. 엄마, 저녁 언제 돼요? 좀 있어봐라. 방금까지 빨래해서 허리가 쑤셔 죽겠다.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얼른 저녁 먹고 좀 쉬세요. 아들의 말에도 박 씨는 전혀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야 저녁 먹고 TV를 좀 보다가 쑥 자러 가버리면 그만이지만 박 씨는 밤새 손주를 혼자 돌보아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 씨는 드디어 금요일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딱 한 달째가 되는 날이었지만 손주를 돌보고 아들 내외까지 함께 챙겨주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금요일이면 남편 강 씨가 언제쯤이나 데리러 올까 기다리는 것이 박 씨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아, 얼른 가자고. 오늘 당신 온다고 친구들 다 기다리고 있어. 고생 좀 해라. 주말 끝나고 올 테니. 엄마, 이거 얼마 안 되지만 감사해서 저희가 드리는 거예요. 어이구, 고맙다. 잘 쓰마. 아들 내외가 챙겨준 봉투를 들고 박 씨는 남편 강 씨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어 조수석에서 몸을 비틀며 애써 피로를 날려버리려고 해보았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애들이 얼마 줬는지나 열어봐. 그러게요. 벌써 한 달이나 된 줄 몰랐는데 얼마를 줬으려나? 박 씨는 은근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5만 원권 여러 장이 들어있긴 하였지만 그리 큰 돈이 아닌 것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지폐 끝자락만 빼꼼히 빼내보고 있는 박 씨를 본 남편 강 씨는 피식 웃었습니다. 아이고, 딱 봐도 많아야 30만 원이나 되겠네?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참. 원래 보수받고 해주려던 거였어? 그런 건 아니죠. 그래도 다들 이것보다는 많이 봤습디다. 그 고생을 하고 30만 원이면 짜게 나네. 옆집 밭에 가서 마늘 뽑는 게 낫겠어. 새아기가 일을 안 하고 있으니 벌이가 시원찮아 그러겠지요. 박 씨는 애써 화제를 돌리며 봉투를 가방에 집어넣었지만 서운한 마음은 있었습니다. 주말은 쉰다 해도 평일 내내 밤을 새워가며 손주를 봐주고 집안일까지 해주고 있는데 받은 돈이 고작해야 30만 원 남짓이라니 크게 대가를 바란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 자신이 우스워질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며느리가 복직을 할 것이라고 하니 조금만 더 참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남편 강 씨와 친구들을 만나며 즐겁게 주말을 보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다시 아들 내외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박 씨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고생한 것을 생각하기만 해도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이렇게 손주를 봐주러 가야 하는 박 씨만 울적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은퇴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박 씨와 떨어져 지내야 했었던 남편 강 씨 역시도 불만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도윤이 봐준 지 한 달밖에 안 됐다니 참 시간이 안 가네요. 나이 들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 줄 모를 정도잖아. 오히려 좋은 거지. 당신 일 아니라고 그렇게 속 편히 얘기합니까? 나도 당신 없어서 심심해. 이거 왜 이래? 친구들 만나고 잘만 놀러 다니는 것 같던데요. 술 좀 줄여요. 혼자 있는데 술도 안 마시면 난 대체 뭘 하나? 내내 투닥이던 박 씨 부부는 아들의 집 앞에 차를 멈추어 대고서야 약간 애틋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번 주도 힘내고 금요일에 데리러 올게. 그래요. 갈 때 운전 조심하고 밥 잘 챙겨 먹고 있어요. 멀어져 가는 남편 강 씨의 차를 보면서 박 씨는 어쩐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자신도 집에 가서 마음 편히 밥도 먹고 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 보는 것보다 아들 내외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가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숨이 푹푹 쉬어졌습니다. 엄마, 이제 오세요? 마침 도윤이 깼는데 가서 집사람 좀 도와주세요. 알겠다. 회사 다녀오고 저녁에 보자. 아파트 단지 안에서 마주친 아들 때문에 박 씨는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만나자마자 제 와이프를 도와주라는 아들의 말이 유난히 서운하게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이런 마음을 꾹꾹 눌러가며 견디다 보니 손주 역시 밤에는 통잠을 자줄 때도 있어 육아하기가 훨씬 편해진 박 씨였습니다. 나 오늘은 낮에 친구들 좀 만나고 오마. 점심만 먹고 올 거니까 그렇게 늦지는 않을 거다. 몇 시쯤 오시는데요? 글쎄, 그건 가봐야 알겠지만 넉넉히 2시간은 걸리지 않겠냐. 며느리는 고개만 끄덕이고 박 씨의 말에 별 다른 대꾸는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한참 점심을 먹고 있을 때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그날 하루는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보세요? 너 지금 회사 아니냐? 엄마야말로 어디 계시는 거예요? 지금 민정이 울고불고 전화 와서 난리도 아니에요. 왜? 도윤이한테 무슨 일 생긴 거야? 그건 저도 모르겠는데 집에 오라고 난리예요. 내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별일 없었는데 무슨 일이야? 엄마가 좀 들어가 주세요. 제가 회사에서 어떻게 나가요? 나 지금 친구들 만나서 좀 멀리 나와 있다. 친구 차 얻어 타고 온 거라서 그렇게 빨리는 못 가. 참, 일단 알겠으니까 끊어보세요. 아들은 갑자기 박 씨에게 전화를 걸어 불안한 말들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박 씨는 택시라도 타고 돌아가야 하나 고민했지만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급한 일이었다면 며느리가 자신에게도 전화를 했을 텐데 아무런 연락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점심 식사가 끝난 뒤 박 씨는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예, 재성아, 무슨 일이라고 하든. 별일 아니에요. 제가 집으로 가고 있으니까 엄마는 놀다 오세요. 별일이 아닌데 회사에 있던 애가 집에 왜 가는 거야? 나중에 와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말문이 막힌 박 씨가 대답을 하지 않자 전화는 그대로 끊어졌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박 씨는 택시라도 타고 가봐야 할 것 같아 서둘러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났습니다. 네 아들이 별거 아니라는데 조금만 더 있다가 가. 그래, 정수기가 태워다 준다 그러는데 여기서 가면 택시비 엄청 나온다. 회사에 있는 애가 집에 간다 그러니 영 마음이 불안하네. 다음에 또 보자. 박 씨는 서둘러 택시를 잡아 타고 아들 집이 있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적어도 30분 정도는 이동한 후에야 도착했고 서둘러 요금을 계산한 뒤 집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재성아, 민정아, 어디 있냐? 저희 방에 있어요. 도윤이 막 자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아들 내외는 나와 보지도 않은 채로 박 씨의 부름에 대답했습니다. 손주가 잠들었다고 하는 것을 보니 큰일이 일어난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박 씨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며느리와 아들도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세아가,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아니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울면서 전화까지 했어? 박 씨의 물음에 며느리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아들은 고개만 가볍게 저었습니다. 눈치를 살핀 박 씨는 어색하게 소파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저녁 반찬이라도 준비하려고 마트라도 다녀올까 싶어 집을 나섰습니다. 터벅터벅 단지 내를 가로질러 걷고 있을 때 저 멀리에서 아들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왜 또 나왔어? 마트 같이 가면서 얘기 좀 드리려고요. 무슨 얘기? 아까 무슨 일 있었는지 이제 얘기해 줄 거냐? 아들은 머쓱한 듯이 박 씨를 따라 걸으면서도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뭔데 그래? 말을 해봐라. 그게 사실은 민정이가 많이 서운했나 봐요. 뭐가 서운했단 말이야? 저는 출근하고 엄마는 친구분들 만나러 나가시고 혼자 집에서 애 보느라 힘들었나 봐요. 예, 재성아. 나 친구들도 몇 달 만에 처음 본 거였다. 나간 지도 얼마도 되지 않아서 네가 전화 온 거야. 알죠? 근데 애 낳고 나서 민정이 많이 힘들어하는 거 아시잖아요. 어머니가 이해해 주세요. 그만한 일로 일 나가 있는 너한테 당장 들어오라고 하든? 그러니까 엄마가 잘 좀 봐주세요. 내가 뭘 더 이상 어떻게 봐달란 말이야. 아침에 너네 밥 차려주고 조금 자고 일어나면 저녁 차려야 하지. 손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밤새 도윤이 보는 것까지 내가 다 혼자 하잖냐? 애초에 엄마가 봐주기로 하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럼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주시면 좀 좋아요? 박 씨는 아들의 질타스러운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들 내외는 그게 성에 차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런 속내를 알고 나니 박씨 역시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난 더 이상 못한다. 지금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하는데 뭐가 그리 불만이야? 꼭 하나씩 빼먹거나 잊어버리거나 하시잖아요. 온종일 애보랴 집안일하랴. 할 게 좀 많아야지. 그러니까 뭔가 민정이 입장에서는 조금씩 아쉽게 느껴지는 거죠. 저도 그렇고요. 아들은 모든 것을 박씨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아이를 낳아봤으니 출산 후 감정 기복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이 지친다는 것쯤은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낳은 아이 육아를 도와주기 위해 온 자신을 이렇게 홀대할 수는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박씨 역시 아들의 말에 모두 장단을 맞추어 줄 수는 없었습니다. 니들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안 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원래 9을 잘해도 하나를 못하면 트집 잡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너희들 애 키우는 게 힘들까봐 도와주러 와서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니? 저도 중간에서 너무 곤란해요. 엄마가 참아주세요. 아들 재성 씨는 그런 박씨의 눈치를 살살 살피면서 마트에서도 일부러 더 과장되게 박씨를 배려한다는 듯이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니 박씨도 더 이상 화를 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감정 기복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해만 갔습니다. 툭하면 잠든 박씨의 방에 찾아와 날카로운 말들을 쏘아붙이고 가기 일쑤였습니다. 모두 박씨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따지고 보면 자신도 어느 정도는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크게 며느리를 나무랄 수도 없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또 왜 그러셨어요? 제가 그렇게 부탁드렸는데 내가 그거 하나 못했다고 꼭 그렇게 몰아세워야 하겠냐? 매일 하나가 쌓이면 짜증이 나는 거죠. 나는 너네 최대한 맞춰주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예민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건 너네들이 해. 아들은 툭하면 잠든 박씨의 방에 찾아와 날카로운 말들을 쏘아붙이고 가기 일쑤였습니다. 박씨는 아들을 밀어내고 방문을 닫고서 씩씩거렸습니다. 약속한 1년 중 채 3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이미 갈등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투정까지 받아주는 박씨가 편해진 것인지 작은 것 하나도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박씨는 몇 개월 남지 않았으니 자신이 참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역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손주 도윤이에게 분유를 이유식을 먹일 때 쓰는 식기나 재우는 자세 하나까지도 모두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박씨 역시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얘가 왜 이래? 이마는 또 왜 이렇게 뜨겁고. 엄마, 그만 자고 좀 일어나 보세요. 도윤이 상태가 왜 이래요? 무슨 말이냐? 어젯밤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잘 놀고 먹었는데 그런데 하루 만에 애가 이렇게 아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데리고 놀았을 때는 멀쩡했다니까. 병원은 가본 거냐? 지금 저녁 다 되어 가는데 이제 와서 병원을 어떻게 가요? 좀 일찍 일어나서 살펴봐 주시지. 오늘 아침까지 도윤이가 앉아서 나도 엄청 늦게 잠들었다. 그때까지 괜찮았던 거 맞아요? 몰아세우듯이 박씨를 탓하는 아들 내외 때문에 박씨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손주의 이마를 짚어보니 열이 제법 올라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리 줘봐라. 내가 좀 안고 있을 테니 약이라도 얼른 사와. 가만히 두세요. 어머님이 자꾸 더러운 거 만지시고 애 만지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며느리는 손주를 안아들려는 박씨의 손을 탁 쳐냈습니다. 놀라고 무안한 마음에 박씨 역시 순간적으로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들이 나서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였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아이를 안아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기까지 하였죠. 박씨도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밖에서는 손주가 우는 소리와 아들 내외가 어르고 달래는 것이 모두 들렸지만 도저히 나가볼 만한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불을 끄고 가만히 침대에 누워서 숨죽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매일 밤 자신이 손주를 보는 게 당연하다시피 되었지만 그날 밤은 굳이 손주를 데리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자꾸만 며느리가 자신의 손을 매섭게 쳐냈던 것이 기억이 나서 마음이 쓰렸죠. 다음 날 아침 거실로 나가보니 아들 내외는 저들끼리 아침을 차려 먹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아들이 출근을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점이었습니다. 재성이 너 오늘 출근 안 하냐? 도윤이 병원 가봐야죠. 이 사람 혼자 어떻게 가요? 그러냐? 약도 받아오고 주사 맞히라 그러면 주사도 맞히고 그래라. 의사가 알아서 잘 봐주겠죠. 그리고는 저들끼리 밥 먹은 것을 치우더니 손주를 데리고 집을 나가 버렸죠.
같은 공간에 있지만 자신을 전혀 아른 채도 하지 않고 있어 눈치가 보였습니다. 박시자기 때문에 손주가 아픈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도윤이는 괜찮다고 하더냐? 그냥 가벼운 감기인 것 같다고 하셨어요. 다행이구나. 아까 민정이한테 물어봤는데 엄마가 주무시는 동안 도윤이 데리고 밖에 산책을 나갔다 왔나 봐요. 며칠 전에 추웠는데 데리고 나가서 그것 때문에 감기 걸린 것 같다고? 병원 갔다 오고 나서야 제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엄마, 병원 다녀왔더니 배고프네요. 밥 좀 차려주세요. 박 씨는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들과 나란히 앉아 있는데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흐르기까지 하였습니다. 박 씨의 마음속에서는 참아왔던 서러움과 울분이 확 터져버렸습니다. 너희들, 내가 아무리 애를 봐주기로 약속했다지만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 죄송해요. 이번에는 저도 몰랐어요. 알았든 몰랐든 이 집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내 책임이고 내 잘못이냐? 그런 게 아니고요. 애가 아프니 저나 애 엄마나 좀 예민했어요. 됐다. 나는 더 이상 여기 못 있겠구나. 박 씨는 얼른 전화기를 찾아 남편 강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씨는 울며 자신을 데리러 오라고 하는 박 씨의 목소리를 듣고 서둘러 아들 재성 씨네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당신 무슨 일이야? 재성아, 내 엄마 왜 이러냐? 저희가 오해가 있어서 엄마를 좀 서운하게 했어요. 당신도 참, 뭐 그만한 일로 울어. 애들 보는데 창피하지도 않아? 지금까지 내가 도윤이 봐주면서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 알기나 해요. 박 씨는 남편 강 씨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박 씨의 이야기를 듣는 강 씨의 얼굴 표정도 무섭게 굳어져 가기 시작했죠. 너 지금 너희 엄마가 하는 말이 다 사실이야. 아버지, 맞긴 맞는데 엄마가 조금 과장되게 받아들이신 부분도 있어요. 조용히 해. 네 입에서 맞다는 소리가 나왔을 때는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진 않았다는 얘기 아니야. 정말 아니에요. 저희가 일부러 구박을 하고 그런 건 절대. 이게 구박이 아니면 별게 구박이냐? 너는 사람을 못 살게 굴어야만 구박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남편 강 씨가 소리를 버럭 지르자 아들 역시 조용해졌습니다.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방에서 나와본 며느리 역시 대화 내용을 듣고는 숙연해졌습니다. 당신도 그만 울어. 이런 자식들 때문에 울 필요 없어. 아버지,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님, 뭔가 오해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시끄럽다. 니들은 당장 이번 달부터 내주고 있었던 대출금 지원 끊을 테니 그런 줄 알아라. 아버지, 갑자기 그러시는 게 어디 있어요? 니들은 내 허락받고 내 집사람 부려먹고 구박했냐? 구박을 하지는 않았대도요. 저희 말도 좀 들어보세요. 더 들을 것도 없다. 니들이 아쉬운 게 있었으면 오히려 더 잘해주지는 못할 망정. 엄마가 니들 종이냐? 남편 강 씨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하게 아들 내외를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남이라고 해도 어디 가서 30만 원으로 애 봐주는 사람을 구할 수 있냐? 이제부터 니들 자식은 니들이 알아서 돌봐라. 니들 살림이니 대출도 알아서 갚고 부모 없는 듯이 살아봐. 아버지, 제발 그러지 말고 얘기 좀 들어보세요. 더 이상 이러쿵 저러쿵 할 말 없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박 씨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아들 집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당신, 그렇게 단호한 면도 있었어요? 참, 부모 자식 사이에 그런 일이 있으면 단칼에 잘라야지 뭘 봐주고 있어.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내가 다 참아야지 하면서 봐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저런 자식은 필요 없어. 지도 애 키우다 보면 느끼는 날이 오겠지. 박 씨는 생각지도 못했던 남편 강 씨의 처세 덕분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저 집에 돌아가고 싶어 남편에게 전화를 했던 것인데 이렇게까지 자신을 감싸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집으로 돌아와 며칠간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여유로운 일상을 만끽했습니다. 가끔은 정든 손주 도윤이가 보고 싶었지만 앞으로도 그런 취급을 받으며 육아를 도와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남편 강 씨는 정말로 당장의 아들 집 대출금을 갚아주던 것을 멈추었는지 아들 내외가 연락을 하고 찾아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남편 강 씨는 아들 내외를 모르는 척하며 차를 타고 일이 있는 것처럼 나가버렸습니다. 자동차 거울로 비치는 아들 내외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 전까지 눈치를 보고 지냈던 자신을 보는 것 같아 박 씨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들 내외를 쉽게 용서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자신들도 부모가 되었으면서 자신을 그렇게 무시하는 처사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평생 동안 둘째 아들과 며느리, 손주까지 안 보고 살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일상을 되찾고 나니 아들 내외를 생각하는 빈도도 줄어들고 평화로움을 만끽할 수 있어서 박 씨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 후로도 아들 내외는 한 달에 한두 번 꼴로 손주를 데리고 박 씨의 집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씨도 남편 강 씨도 아들 내외를 눈에 띄게 반겨주는 일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식 내외가 마음에서 멀어지니 손주 역시 이전처럼 예쁘게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도윤이 앞세워오지 마라. 그렇게 한다고 한들 내 마음 안 바뀐다. 엄마, 아직 화 안 풀리신 거예요? 어머님, 그때는 제가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어 실수를 했어요. 이제 너네를 봐도 도윤이를 봐도 크게 애틋하지가 않구나. 부모 자식 사이도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는 어려운가 보다. 박 씨는 아들 내외가 그랬던 것처럼 냉정하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언젠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을 후회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박 씨의 마음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 없이 온전히 남편 강 씨와의 인생을 꾸려가야 하겠다는 마음이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엄마 진짜 왜 이래? 몸도 가누기 힘들어하면서 무슨 개새끼를 키운다고 고집을 부리는 거야? 니들 원하는 거 있을 때나 찾아오지? 언제 나한테 신경 쓴 적이나 있냐? 이상한 고집 그만 부리시고 제발 정신 좀 차려 엄마. 이게 다 엄마를 위한 거라고. 내 몸 내가 건사하는데 니들이 신경 쓸 거 없다. 지금까지처럼 신경 쓰지 말고 살라는데 왜 그래?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죠. 엄마, 나 강아지. 긴 말 할 거 없어. 80 넘어 내 옆에 남은 거라곤 초롱이뿐이다. 니들보다 초롱이가 못한 게 뭐냐? 오늘의 이야기는 67세 수님 씨와 그 아들 성준 씨 내외의 사연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수님 씨는 나이를 먹을수록 적적해졌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난 후 넓은 집에 늘 혼자 있으려니 외로움이 사무쳤습니다. 하나 있는 아들은 좀처럼 집에 들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수님 씨는 아들이 일이 바빠 그러려니 하고 살았습니다. 그나마 착실히 모아둔 돈이 조금 있어 남에게 손 벌리고 살 정도는 아니라는 점이 다행이었습니다. 산책하러 나가면 옹기종기 모여 앉아있는 동네 친구들도 있었고 아들 내외는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오려면 올 수 있는 곳이지만 이미 독립한 아들을 수시로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불러대기도 싫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를 산책하던 중 조그만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는 박 씨를 마주쳤습니다. 못 보던 개네? 개가 뭐여? 강아지지. 개가 개지. 주접은 우리 춘봉이가 얼마나 이쁜지 알면 그런 말 못해. 박 씨는 수님 씨에게 춘봉이 자랑을 한참 했습니다. 얼마나 재롱을 떠는 것이며 가는 곳마다 따라오는지, 혹시라도 혼자 외출했다 돌아오면 또 얼마나 반겨주는지, 문득 수님 씨도 개를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딸 내외를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박 씨의 얼굴이 오랜만에 정말로 환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건 어디서 사남? 예끼 사다니 그런 말 말어. 강아지는 입양하는 거요. 그렇게 박 씨의 도움으로 강아지를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박 씨가 강아지 색깔이며 품종을 이것저것 알려주며 물어봤지만 생명을 그렇게 고르는 게 탐탁치 않아 그냥 제일 조그맣고 힘없는 애로 보내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박 씨는 수림 씨가 강아지 키울 준비가 되어 있다며 좋아해 주었습니다. 안에 계십니까? 누구세요? 여기 이수님 할머니 댁 맞나요? 문을 여니 친절한 인상의 젊은 남자가 두 손으로 공손하게 상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상자를 여니 하얗고 조그만 강아지가 보였고 강아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수님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초롱이가 수님 씨의 마음속에 콕 하니 날아와 박혔습니다. 초롱이? 내 이름은 초롱이다. 수님 씨는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진 강아지를 보자마자 이름을 정했습니다. 초롱아, 이리 온. 어머님, 벌써 이름도 지으신 거예요? 초롱이는 좋겠네? 처음 며칠간은 눈치 보며 속게나 썩일 거라는 박 씨의 말과는 다르게 초롱이는 부르자마자 곧장 폴짝폴짝 뛰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아무 경계심도 없이 수님 씨 옆에 몸을 가로놓이고 무릎에 고개를 대었습니다. 그러더니 푹
조그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초롱이가 수님 씨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수님 씨는 매일 혼자 살다 보니 어느새 입버릇도 내 집 했습니다. 그런데 초롱이가 오니 비로소 다시 이 집이 우리 집 같았습니다. 초롱이는 이름을 부르면 귀신같이 알아듣고 수님 씨에게 달려왔습니다. 수님 씨는 젊어서 아들 키우던 때가 종종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아들도 커서 엄마랑 살 거야 했죠. 늙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가 싶었는데 이런 행복이 찾아오다니 이루 말할 데 없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예상도 못하던 문제가 터졌습니다. 초롱이는 어린 강아지여서 예방접종을 몇 가지 맞아야 했습니다. 입양받던 날 설명을 들었지만 다 외우기에 너무 어렵고 복잡했습니다. 초롱이를 데리고 왔던 청년이 흔쾌히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날짜마다 미리 알려주고 직접 수님 씨와 초롱이를 차로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접종 날 그 청년이 사고를 당해 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예약이야 미루면 될 일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평생 약속이라면 칼같이 지켜온 수님 씨는 고민 끝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들 바쁜데 전화해서 미안하다. 그래서 무슨 일이신데요? 아들의 불편한 목소리를 듣고 그냥 안부차 전화했다고 말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약속을 어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개요. 무슨 엄마가 개를 키운다고 화분 하나 안 키워본 분이? 혼자 사니 적적하지 않냐? 한 번만 도와주렴. 아, 오늘은 바빠서 못 가. 주말에 가요. 주말에 도와드릴게. 오늘 예약을 했어. 그 주사 안 맞으면 오늘 죽는 거 아니잖아요? 다음에 가요. 저 바빠서 끊어요. 그렇게 전화가 끊기고 한참 고민하다가 산책용 목줄을 챙겼습니다. 병원까지 조금 먼 거리이긴 하지만 걸어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초롱이는 어쩐 일로 산책을 또 하는 건지 영문도 모르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걷지도 못하고 수님 씨와 초롱이는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길가에 앉았다 가기를 반복하며 간신히 병원에 도착하자 수의사가 문을 닫다 말고 깜짝 놀라 뛰어왔습니다. 어머님, 이 더운 날 여기까지 걸어오신 거예요? 산책 삼아 와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단 힘드네요, 선생님. 수의사는 닫던 문을 다시 열고 초롱이에게 접종을 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님 씨와 초롱이를 퇴근길을 멀리 돌아 집까지 태워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수님 씨의 아들 내외와 손자가 집 앞에 우르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시는 거예요? 그게 주사 맞히러 다녀오셨어요? 이 날씨에? 신경 쓰지 마라. 우리 손주 무슨 일로 왔니? 강아지 만져볼래. 강아지, 빨리 줘. 손자가 흥분한 듯한 모습을 보이자 수의사가 만류했습니다. 초롱이가 아직 어려서 너무 격하게 놀거나 아무나 만지면 안 좋습니다. 강아지, 강아지. 아저씨 누군데 우리 애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초롱이 봐주신 수의사 선생님이시다. 수의사의 옷차림이 단출해서였는지 며느리는 조금 내려보는 듯하던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던 눈빛이 수의사라는 말을 듣자마자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호의적이거나 존경한다거나 하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단 경계하는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강아지 병원비는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매달 가서 주사 맞아야 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의사 선생님께 따지듯이 무슨 말버릇이야? 어머니, 제가 이 정도 물어볼 수도 있죠. 니들이 돈 내는 것도 아닌데 요란 떨지 마라. 비켜라. 집에 들어가서 얘기하자꾸나. 수님 씨는 의사 선생님이 괜히 곤욕을 치를까 걱정되었습니다. 얼른 문을 열고 아들네 가족을 집으로 들였습니다. 수의사에게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의사는 수님 씨에게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고 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초롱이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오늘 정말 고생하셨어요. 수의사를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집안은 이미 아들네 집 같았습니다. 손주놈은 텔레비전을 켜 보고 싶은 만화 영화를 보고 있고 아들 내외는 집안을 이리저리 뒤져보고 있었습니다. 수림 씨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일단 꾹 참고 대화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리 와 둘 다 앉아보거라. 이게 무슨 경우냐? 특히 성준이 너 내가 이렇게 가르쳤니? 왜요? 내가 뭐 잘못했나? 아들은 정말로 자기 잘못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무슨 대단한 위인은 못 되어도 나름 착실하게 가르치고 키워왔다고 자부했는데 나이 들수록 실망스러운 모습을 자주 보이는 아들 때문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머니야말로 그러시면 안 되죠. 저희 섭섭해요. 뭐 그러시면 안 돼? 뭐가 섭섭한데? 영희랑 저랑 친구인데 저도 다 들었어요. 영희네 아주머니한테 무슨 금팔찌 해주셨다면서요? 며느리는 박씨 할멈네 딸과 친구 사이입니다. 그리고 박씨 할멈네 딸은 아들 성준 씨와 대학 동창이기도 했습니다. 박씨네 딸이 아들에게 며느리를 소개해 준 것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박씨 할멈과 수님 씨 사이의 일은 비밀이랄 게 없었습니다. 이번에 초롱이 입양을 도와준 일이 고마워 박씨에게 얇은 금팔찌를 하나 해주었는데 그게 건너 말이 흘러간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 손목도 좀 봐주세요. 어머니, 저 정말 섭섭하다고요. 그러면서 며느리는 자기 손목을 보란 듯이 걷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팔이 허전한 것이 아님을 수님 씨는 알고 있습니다. 섭섭할 거 없다. 그동안 내가 니들 준 돈이 다 얼마냐? 그게 중요한가요? 생판 남한테 한 푼이라도 나가는 게 아까워서 그러죠. 박씨 할멈 덕분에 우리 초롱이도 만나고 산책할 때마다 말벗도 되어주는데 내가 친구한테 그 정도 해주는 것도 너희 부부 눈치를 봐야 한단 말이니 그럼. 엄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아들에게도 면박을 주려던 참에 갑자기 깽 하고 초롱이 비명이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돌아봤더니 손자놈이 초롱이와 놀겠다며 괴롭히는 중이었습니다. 조그만 초롱이는 반항도 못하고 손자에게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초롱아. 수님 씨가 얼른 달려가 초롱이를 떼어 품에 안았습니다. 장난감을 빼앗긴 손자는 방바닥에 엎어져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엄마, 애한테 왜 그러세요? 엄마 손자잖아요. 내가 애를 밀치기를 했니 때리기를 했니? 애가 울잖아요. 애가 초롱이 깔아뭉개고 괴롭히는 거 나만 봤니? 그럼 죄 없는 강아지를 깔아죽게 놔두란 소리니? 어머니, 오늘 말씀이 정말 심하시네요. 내가 대체 뭘 어쨌단 말이니? 수님 씨는 점점 화를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들 필요한 것, 바라는 것 있을 때만 오는 며느리도 싫었고 그런 며느리를 닮아 용돈 달랄 때만 애교를 부리고 원하는 걸 받지 못하면 때를 쓰는 손주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처음 손주를 봤을 때의 사랑스러운 마음이 그동안 점점 식어왔나 봅니다. 무엇보다 화가 나는 건 아들이었습니다. 모든 일에 잠자코 뒷짐만 지고 있다가 저가 나서 일이 해결될 것 같거나 며느리에게 점수를 딸 것 같으면 비로소 나서는 그 모양새가 싫었습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본가라지만 남의 집에 와서 주인 없는 방을 뒤져보는 버르장머리는 대체 어디서 배운 걸까요? 며느리가 하는 걸 말리지는 못할 망정 같이 하고 있다니. 수님 씨는 저런 아들을 둔 자신이 정말 부끄럽고 한심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초롱이는 계속 신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괴롭힘을 당했다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왼쪽 앞다리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부어있는 것도 같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박씨 할멈이 들어왔습니다. 에구, 손님이 있었구만. 아주머니, 안녕하셨어요. 박씨는 어수선한 집안 분위기를 보며 의문을 떨었습니다. 소리가 크다 보니 걱정되어 와본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이 안 닫힌 것도 모르고 소란스럽게 굴었다니 동네에 창피한 일입니다. 박씨 너머로 다른 동네 친구들도 몇몇 보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들 내외는 아는 어른을 보고도 자기 분에 못 이겨 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초롱이 아는 왜 이런냐? 에구, 이게 뭐여? 초롱이 다리가 왜 이려? 박 씨는 깜짝 놀라 초롱이를 살폈습니다. 그러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몇 통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얼마 안 있어 퇴근했던 수의사가 다시 수님 씨 집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초롱이가 다쳤다고요? 선생님, 이것 좀 빨리 봐줘요. 애가 다리가 이상해요. 수님 씨는 죄송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몇 시간 전 셔터 내리던 걸 붙잡았는데 기껏 퇴근까지 하셨던 의사 선생님이 또 오시다니요. 편하게 불러달라곤 했지만 그게 바로 30분 뒤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은 집에서 급히 나오셨는지 편한 차림에 겉옷만 걸친 모습이셨습니다. 다들 놀라지 마세요. 그냥 가벼운 골절인 것 같습니다. 그쵸? 왜 다들 호들갑들인지. 그래도 우선 병원으로 가서 정확히 진단해보는 게 좋겠어요. 아니, 그럼 그 병원비 막 엄청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괜찮다면서 뭘 또 검사를 해요? 근데 아까 건강하던 초롱이가 그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수의사가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자
아들 내외는 그제야 입을 꾹 다물고 조용해졌습니다. 어느새 거실에는 박 씨를 비롯해 종종 어울리던 동네 사람들이 두어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도 이쯤 되니 슬슬 눈치가 보인 모양이었습니다. 손자 녀석은 엄마 다리 뒤에 숨어 나올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선생님, 초롱이 건강하게만 해주세요. 수님 씨는 박 씨와 함께 수의사의 차를 타고 동물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 내외도 곧 차를 타고 병원으로 따라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수님 씨는 화를 풀어보려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어 자기들이 벌인 일을 지켜보러 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앉아서 하는 말들을 들어보니 막상 그런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돈 많이 드는 건가요? 초롱이가 계속 힘들어하는데도 그저 돈동거리는 아들 내외를 보고 있노라니 점점 더 화가 났습니다. 박 씨가 아들을 멀리 끌고 가 눈치를 주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멀리서 흥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의 집 일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팔찌 하나 더 받으시려고요? 졸지에 금팔찌가 탐이 나 수님 씨 편을 드는 꼴이 된 박 씨였습니다. 박 씨는 곧 붉어진 얼굴로 혼자 대기실에 돌아와 금팔찌를 풀러 수님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뺨과 눈이 조금 붉어진 얼굴이었습니다. 내 입이 방정이지. 근데 이거 이제 민망해서 못하고 다닐 것 같아. 그러지 말어. 그냥 어린애들이 말 실수한 거야. 내가 아들 잘못 키워서 미안해. 강씨 마음이야. 내가 알지. 그냥 내 체면이 그래서 그래. 그 말과 팔찌를 남기고 박 씨는 헛헛한 걸음으로 병원을 나갔습니다. 팔찌를 받아든 수님 씨는 손이 떨려왔고 앞으로 박 씨 얼굴을 어찌 봐야 하나 아찔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무엇이 그리 좋은지 실실거리며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자놈도 아이스크림 하나에 기분이 풀렸는지 얌전히 제 엄마 손을 잡고 있습니다. 곧 수의사가 피곤한 얼굴을 하고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초롱이 사진 찍어봤는데 별 문제는 없네요.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주 작은 문제가 있는데 천천히 치료받으면 건강한 아이가 될 겁니다.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 건 별로 없습니다. 우선 오늘 약 지어드릴 테니까 밥이랑 섞어서 주시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시면 좋겠습니다. 수의사가 약을 지으러 간 동안 아들 내외는 멀찍이 떨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수님 씨의 눈을 피하며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손자가 정신없이 병원을 뛰어다니며 이리저리 물건을 만져댔지만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수님 씨는 뭐라 말하려다 말고 지쳐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곧 수의사가 약봉투와 영수증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껏 가만히 있던 성준 씨가 뛰어나갔습니다. 그는 수의사의 영수증을 빼앗아 읽어보고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이 조그만 강아지 치료하는데 얼마라고? 며느리도 옆에서 영수증을 보더니 거들었습니다. 이거 과잉진료야.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영수증이라고 가져왔어? 아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냥 얼른 이걸로 결제해 주세요. 아들이 제 카드를 낚아채었습니다. 저는 그 틈에 손을 카드에 긁혔습니다. 아이고야. 엄마 제정신이야? 우리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기나 해? 지금 이런 강아지한테 돈 쓸 때냐고. 보다 못한 수의사가 나섰습니다. 아드님, 정말 아까부터 너무하시네요. 낮에 이 더운 날 어머니 혼자 여기까지 걸어오실 때 뭐 하시다. 다 늦은 저녁에 나타나서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뭐? 당신이 뭔데 그런 말을 해? 남의 집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이제 제 진료비 가지고 뭐라고 하시니 제 일이네요. 멀쩡하던 강아지 다치게 하셨으면 책임은 못 지실 망정. 어머니가 이 더운 날 걸어서 올 정도로 강아지를 아끼시는데 두 분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도 지금 어머니를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 남인 당신이 더 엄마를 위하겠어. 아들인 내가 위하겠어. 그렇게 어머니를 위하신다는 분이 어머니가 아끼는 강아지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누구를 위한다고 하려면 그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걸 소중히 대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아저씨는 빠지라고요. 수님 씨는 난장판이 된 병원의 분위기에 어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정신이 아득해서 그저 소파에 앉아 어서 싸움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병원 한쪽에서 우르르하며 무언가 쏟아지는 소리가 나고 곧이어 손주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아들 어디 다쳤어? 손자가 강아지용 장난감 매대를 타고 오르려다 그만 떨어진 모양이었습니다. 주변엔 망가진 장난감들이 잔뜩 널브러져 있었고
아들 내외는 손자에게 달려가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수의사에게 항의했습니다. 우리 애 다친 거 이거 어쩌실 겁니까? 아이가 다친 건 유감입니다. 우선 제가 간단한 처치해드릴 테니 병원으로 가시죠. 아이가 다친 데에 놀라기도 하고 측은한 마음도 들었는지 수의사는 금세 부드러운 분위기로 바꾸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준 씨 내외는 받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처치? 가시죠?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이거 당신 병원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당신이 다 책임져. 우리 아이 치료비 내놓으라고. 야, 이놈들 그만하지 못해. 수님 씨는 더 참기가 힘들어 소리를 꽥 지르고 말았습니다. 한참 또 실랑이가 벌어질 뻔했던 병원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도 울음소리를 뚝 그치고 놀란 눈으로 수님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들 키우면서도 한 번도 소리 지른 적이 없던 수님 씨였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니 아들도 놀란 눈치였습니다. 오랜만에 소리를 질렀더니 금세 사례가 들렀습니다. 콜록거리는 수님 씨를 보고는 의사 선생님이 물을 떠다 주셨습니다. 니들 당장 집에 가라. 엄마, 집에 가라니까. 아들이 무언가 더 말하려는데 며느리가 아들의 옷깃을 잡아당겼습니다. 아들은 멈칫하더니 분한 얼굴로 차와 아들을 데리고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내가 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었던 거래. 수님 씨는 잠깐 초롱이도 잊은 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천히 정신이 돌아오며 수님 씨는 수의사의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대기실 소파에 앉아 차분히 수님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면목 없습니다. 아닙니다. 초롱이 데리고 나올까요? 수님 씨는 말을 할 기력도 없어 고개를 끄덕이며 부탁했습니다. 수의사가 초롱이를 데리고 나오고 카드를 긁어 병원비를 결제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방치하고 간 장난감 가격도 결제했습니다. 졸지에 잔뜩 장난감이 생긴 초롱이는 신이 났습니다. 그걸로 다행이라며 수님 씨는 혼자 위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오니 새삼 집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럴 때 옆에 초롱이가 없었다면 대체 어떻게 버텼을까요? 그날 이후 아들 내외는 화가 난 건지 창피한 건지 연락해오지 않았습니다. 내심 반성하고 있기를 바랐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려니 생각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수의사가 아들 내외와 서로 잘 화해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이가 다친 일이나 병원에서 난동 피운 일들을 다 묶어 없던 일로 하기로 합의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박신의 딸과 무언가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지만 둘 사이의 일이니 신경 끄기로 했습니다. 수님 씨나 박 씨나 며느리 편을 들 마음이 없고 며느리가 섭섭하다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여기기로 했습니다. 박 씨와의 관계도 금방 다시 좋아졌습니다. 춘봉이와 초롱이는 매일 산책을 같이 하는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도 시간이 지나면 자기 잘못을 깨닫겠지. 수님 씨는 그런 기대로 아들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계절이 흐르고 구정이 되어서 그런 안락한 기대는 모두 가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2달 만에 수님 씨의 집에 왔습니다. 그래도 아들이라고 빈손으로 보내기가 싫었습니다. 박 씨와 함께 장을 봐와서 이것저것 음식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제사야 남편 떠난 후 그만두었지만 설날인데 명절 음식도 없이 지나가기는 허전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전에 있던 일에 대해선 아무 말도 없이 얌전히 떡국이며 전을 먹고 용돈 봉투도 건네왔습니다. 누가 보면 큰 싸움일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그만한 일로 아들과 연을 끊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수님 씨도 웃는 얼굴로 받고 덕담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손주에게 세배받고 준비해둔 봉투를 건네주었을 때 무언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손주는 자꾸 며느리에게 무언가를 졸랐고 며느리는 손자를 밀어내며 정확하진 않지만 네가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는 한참 고민하더니 수님 씨가 준 세뱃돈 봉투를 도로 내밀었습니다. 응? 세뱃돈이 부족해? 무슨 일이냐? 할머니, 나 세뱃돈 말고. 그래, 뭐 갖고 싶은 게 있구나. 컴퓨터? 아니지. 요즘 애들은 핸드폰이 최고라지. 아니, 그거 말고 뭔지 말을 해봐. 할머니가 그거 해줄 거야? 할미가 해줄 수 있는 거면 해줘야지. 그러자 손주는 얼굴이 환해지며 어디론가 오도도 뛰어갔습니다.
그러더니 자리에서 잘 자고 있던 초롱이를 번쩍 안아들고 다시 뛰어왔습니다. 초롱이는 깜짝 놀라 발버둥을 쳤습니다. 수님 씨가 놀라서 얼른 초롱이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초롱이는 손주를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교육은 다시 시켜야겠어. 아들은 흐뭇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무슨 교육을 시키겠다는 건지 수님 씨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고 손주가 수님 씨에게 달려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나 강아지 주세요. 뭐라고? 나도 강아지 갖고 싶어. 짐작은 했지만 그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환한 눈으로 아들을 노려보자 아들이 조금 난감하다는 얼굴로 대답해 왔습니다. 우리도 개 파는 집 가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비싸요. 그리고 또 뭐 예방접종 그런 것도 해야 한다면서요. 우린 귀찮아서 그런 거 못해요. 넌 중요한 게 뭔지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너 귀찮은 일 하기 싫어서 이엄이 강아지를 마음대로 데려가겠다. 이거냐? 엄마는 왜 강아지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화를 내? 그거 그냥 개새끼일 뿐이잖아. 어차피 애도 며칠 놀다 보면 질릴 테고 그럼 조용히 다시 데려올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머니, 손자가 원하는데 그 강아지가 대체 뭐라고 고집을 부리세요? 그냥 며칠 맡겨두고 어디 쉬러 다녀오시면 좋잖아요. 저번에 그 잠깐 노는 사이에도 그 사달이 났는데 니들을 뭘 믿고. 다치면 우리가 치료비 반은 해드릴게. 뭐라고? 엄마 개 다치면 내가 치료비도 반은 해주겠다고. 그럼 엄마한테도 좋은 일 아닌가? 네 맘대로 데려가고 다치면 또 내 개라고? 그럼 엄마 개 아니야? 아들은 정말로 자기 말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나가라. 가서 다시 오지 마라. 추석에도 올 필요 없다. 수님 씨의 성화의 아들 내외는 일단 한 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손자와 함께 또 찾아왔습니다. 엄마 강아지 좀 줘. 내가 잘 키울게. 안 다치게 할게. 난 할 말 없다. 할머니, 제가 앞으로 엄마 아빠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할게요. 제발 강아지 주시면 안 돼요? 엄마 아빠랑 다른 강아지 찾아보려무나. 싫어, 싫어. 그냥 우리가 키우고 엄마가 가끔 와서 좀 봐줘. 손주 얼굴도 보고 얼마나 좋아. 초롱이가 저 집에 가면 어떻게 생활할지 뻔했습니다. 수님 씨는 절대로 초롱이를 보내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여지껏 너 볼 일 있을 때나 와도 내가 싫은 소리 한 번 안 했다. 바쁘고 힘들려니 내가 알아서 이해하고 넘어가줬어. 젊고 운전도 하는 너도 오기 힘든 거리를 나이도 먹고 운전도 안 하는 나보고 편하게 오고 가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 애가 강아지 보고 싶다고 하면 너희가 애 데리고 오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엄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아들은 일하느라 피곤하고 바쁜데 기껏 개 보러 여기를 오라고? 그럼 어멈이라도 오면 되지.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지 어머니가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알지? 그래서 내 여지껏 니들 살림하는데 한마디도 한 적 없다. 그러는 니들은 나이를 안 먹어봐서 내 입장은 생각도 못하는 거니? 엄마, 어른답게 양보 좀 해. 너는 나한테 뭘 양보해줬니? 어머님, 우리가 지금 하는 말이 그 말이 아니잖아요. 강아지만 주면 끝날 일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데요? 그러나 아들 내외의 뻔뻔함과 무책임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 더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아들 내외는 화가 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그런 손주의 품에는 초롱이가 불편한 자세로 꾹 잡혀 있었습니다. 초롱이 내려두고 가야지. 싫어. 초롱이 내 거야. 그러면서 손주가 며느리를 쳐다보자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손주의 어깨를 지그시 밀며 현관을 빠져나가려는 것이었습니다. 수님 씨는 다급한 마음에 또 소리를 지르고야 말았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초롱이 내려두고 가지 못해? 니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초롱이도 상황이 뭔가 이상했는지 짖고 낑낑거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모른 척 서둘러 현관을 빠져나가고 수님 씨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느린 걸음으로 아들 내외를 쫓아갔습니다. 이놈들, 우리 초롱이 당장 내려놓지 못해? 또 소란스러워진 분위기의 아파트 문이 하나씩 열리고 사람들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박씨 할멈을 비롯한 친구들은 상황을 보자마자 달려왔고 아파트 경비원까지 달려오자 아들 내외는 적잖이 당황한 듯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도망가려는 아들 내외의 앞을 여러 사람이 둘러싸자 차 안에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아들 내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손주에게서 거칠게 초롱이를 빼앗아 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러곤 초롱이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A씨, 초롱이는 바닥에 떨어져 비명을 질렀습니다. 순식간에 주변이 더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수님 씨는 초롱이를 살피느라 다른 데엔 신경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풀숲 쪽으로 떨어져 겉으로 보이는 큰 부상은 없었지만 저번에 다친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연속되는 사건들이 스트레스를 주었던 걸까요? 수님 씨는 까무룩 정신을 잃고야 말았습니다. 정신이 들고 보니 병원 침대였습니다. 옆엔 박 씨를 비롯한 동네 친구들의 걱정 가득한 얼굴이 몇몇 보였습니다. 아들 내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어볼 것이 많은데 몸이 말을 듣지 않고 입도 바싹 말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얼른 눈치채고 상황을 정리해서 말해주었습니다. 다행히 초롱이는 박 씨네 집에서 잘 쉬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초롱이는 내일 아침 박 씨가 직접 동물병원에 데려가 볼 테니 우선 잘 쉬고 몸도 마음도 추스르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궁금한 것은 또 있었습니다. 아무리 싸웠더라도 아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이상했습니다. 참지 못하고 물어봤더니 박 씨는 대답을 피하고 옆에 있던 다른 할멈이 말해줍니다. 아들 내외는 구급차가 오자마자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수님 씨는 마음속에 무언가가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말에 집에서 쉬기로 하고 박 씨가 초롱이를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 씨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수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초롱이 이쪽 다리는 예전처럼 정상적인 상태로 돌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천천히 걷거나 서 있는 데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다 싶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초롱이의 입원에 필요한 몇 가지를 전화로 동의해 주었습니다. 시원한 물이라도 마시고 싶어 냉장고로 가는데 박 씨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얼른 병원으로 와봐야겠어. 얼른. 아찔한 예감에 택시를 잡고 동물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역시 그곳엔 아들 내외와 손주가 의사 선생님과 박 씨를 붙들고 실랑이 중이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더니 놀란 눈치였습니다. 아니, 왜 이를 키우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 강아지니까 저희가 데려간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세요? 보통은 이해가 되겠지. 어제 니놈이 한 일을 보기 전에는 이해가 됐겠지. 다들 진정하세요. 초롱이 어머님 오셨어요. 초롱이 어머님? 당신 말 조심해. 우리 엄마가 걔 엄마야? 우리 엄마라고. 우리 엄마 강아지 내가 데려가는 거라고. 아들이 실랑이를 이어가고 며느리는 수님 씨가 병원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힘으로 버텼습니다. 수님 씨는 나이 먹은 게 이토록 서럽기는 처음이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대체 저 강아지가 뭐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가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엄마 진짜 너무한다. 아들보다 저깟 개새끼가 더 귀하단 거지? 그러는 니들이야말로 말해봐라. 그럼 그깟개가 뭐라고 이놈을 몇 번씩이나 쓰러지게 하고 힘으로 밀고 패악질이니? 고집을 내가 부리는 거니? 엄마 진짜 왜 이래? 몸도 가누기 힘들어하면서 무슨 개새끼를 키운다고 고집을 부리는 거야? 니들 원하는 거 있을 때나 찾아오지? 언제 나한테 신경 쓴 적이나 있냐? 이상한 고집 그만 부리시고 제발 정신 좀 차려. 이게 다 엄마를 위한 거야. 내 몸 내가 건사하는데 니들이 신경 쓸 거 없다. 지금까지처럼 신경 쓰지 말고 살라는데 왜 그래?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죠. 엄마, 나 강아지. 긴 말 할 거 없어. 80 넘어 내 옆에 남은 거라곤 초롱이뿐이다. 니들보다 초롱이가 못한 게 뭐냐? 할머니, 나 강아지. 결국 경찰관이 오고서야 사태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경찰관은 서로 좋게 합의하고 마무리하시라며 권했지만 수님 씨는 그간 참아왔던 것들이 서러워 아들 내외를 조사받게 두었습니다. 그 정도는 해야만 아들 내외가 수님 씨의 분노를 느낄 것도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초롱이 치료비의 영수증도 받아 아들에게 청구했습니다. 아들로부터 모진 어미라며 비난하는 문자 메시지들이 계속 왔지만 무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치료비 한 푼을 보내기는커녕 죄송하다는 말도 한마디 없었습니다. 수님 씨는 고민 끝에 아들에게 마지막 문자를 남겼습니다. 너희 집 전세는 이번에 연장하지 않을 테니 그런 줄로 알고 지 바라보려무나. 아들은 수님 씨의 명의로 전세를 얻어 살던 중이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시작했던 사업이 잘못되어 재산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많이 남긴 했지만
집에서 나가라니 적잖이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어서야 아들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엄마, 진짜 이럴 거야? 난 마음 정했다. 초롱이 병원비는 필요 없다. 앞으로 용돈도 보내지 말고 명절에도 오지 말거라. 그제서야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는지 아들은 갑자기 비굴한 모습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아니, 엄마,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어요. 아들이 뭐 해달라는데 부모로서 다 해주고 싶은 거 그거 엄마도 잘 알잖아요. 그거야 알지. 나도 그런 마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예요. 엄마라면 모름지기 나한테 좀 져주고 그랬어야지. 내가 그 개를 키우고 싶은 게 아니라 엄마 손주가 그렇다잖아요. 기껏게 하나 때문에 이게 뭐예요? 그 초롱이가 정말 나보다 소중해요? 그렇게? 넌 아직도 네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구나. 초롱이한테 잘못한 것도 잘못한 거지만 내가 나에게 한 짓을 생각해봐라. 결국 넌 네가 그렇게 별것 아니라는 그게 때문에 나를 업신여기고 밀치고 병원에 실려가게 만들고도 찾아오지도 않고 돈 문제가 걸리기 전까진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 넌 초롱이에게 잘못해서 나와 연이 끊기는 게 아니야. 나에게 잘못해서 연이 끊기는 거야. 지금껏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지 못한 게 많은 것 같으니 어미의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생각해라. 그런데 이제 너도 다 컸고 가족도 있으니 어려서처럼 매 몇 대 맞고 끝날 수는 없는 거야. 전세 남은 기간 아직 많으니 집 잘 알아보고 우리 손주는 너 같은 실수 안 하도록 잘 가르쳐 키우거라. 수님 씨는 굳은 얼굴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말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았는지 아들은 순순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 일로 아들과의 연을 끊기로 하였지만 부모된 마음으로 그게 쉬울지는 솔직히 수님 씨도 확신이 서진 않았습니다. 부모로서 아들이 그래도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며느리와 함께 용서를 빌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공유와 알람을 누르셔서 매일 올라오는 새로운 주인공의 사연을 들어주세요.